미시세계에서 원자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지. 이제 어떻게 원자가 있는지 알아냈는지 사람들이 어떤 방법, 특히 이제 볼츠만의 원자설, 그리고 현대 물리학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플랑크의 발견, 이게 양자역학의 문을, 양자 물리학의 문을 연, 말 그대로 문이에요, 문. 양자역학의 문을 연 그 시작이 바로 이 플랑크의 얘기, 이 플랑크의 뭐냐면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게 흑체 복사죠, 흑체 복사. 흑체 복사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흑체 복사의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어야 한다. 에너지가 연속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연속적으로 변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어야지만 이 흑체 복사가 제대로 설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이 플랑크, 이게 이제 플랑크가 한 일이죠. 플랑크의 대발견이 있은 이후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광전 효과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오죠. 에너지의 양자화를 가져와서 이 광자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자를 따서 광양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양자설. 빛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 빛알갱이. 우리말로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빛알갱이. 이걸 광자, 영어로는 포톤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제 점점 양자물리학이 점점 발전해 가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진동의 최소 단위가 있다.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진동의 에너지의 최소 단위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빛이죠, 빛. 빛도 이제 진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미리 나와 있었던 거지. 맥스웰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리 나와 있었는데, 진동, 즉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알갱이로 되어 있네. 이런 이제 뭔가 잘 매칭이 안 되는, 우리 잘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중성이라고, 빛의 이중성, 듀얼리티라고 하죠. 이중성이 있다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물리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양자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고, 원자 속의 전자, 그러니까 원자의 에너지, 여기가 이제 원자 스펙트럼 그러는데, 원자 스펙트럼 요 교재의 요 내용은 페이지가 맞나요? 페이지는 틀려. 내가 본 책의 페이지가 여러분 책의 페이지하고 틀린데, 원자 스펙트럼이라고 나온 이 부분의 내용은 원자는 특별한 여러 종류의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요거를 이제 요거 원자 스펙트럼인데 흡수 방출 스펙트럼이죠. 이게 흡수 방출. 여기다 쓰면 일단 지워야 되니까 여기다 정리를 해볼까요? 원자의 흡수 또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때도 이런 이제 실험은 있었어요. 이런 결과,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거지. 여러 가지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설명을 했는데 몇 가지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저런 거였어. 바로 흑체 복사라든지 광전 효과라든지, 또 아인슈타인의 논문이 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 브라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씩 이제 설명이 되어 나가는 거지. 원자가 빛을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를 원자가 흡수해서 에너지가 커지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자신의 에너지는 좀 줄어들어야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자면. 그런데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방법으로 빛으로 흡수하거나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불꽃 스펙트럼 이런 거 화학에서도 그렇게 불꽃 반응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나트륨은 하필이면 노란색 빛을 내는지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했던 거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잘 이제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에너지라도 흡수하고 어떤 에너지라도 방출할 수 있으면 어떤 빛이라도 흡수하게 되면 다양한 빛을 다 내야 돼. 그죠? 그런데 특별한 빛만 내는 거야. 이거를 이제 마술이나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홀리는 이런 사람들이 막 이용을 한 거죠. 그죠? 새로운 빛을 막 불에다 뭘 던졌더니 갑자기 노란 불빛이 나오고 또 한 번 던졌더니 푸른 불빛이 나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신기해하잖아요. 그치? 네.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똑같은 원자들은 같은 종류의 원자들은 같은 종류의 빛만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예요. 이걸 원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무지개라는 말이에요. 무지개인데 그냥 무지개 그러면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는 균일한 스펙트럼인데 여기서의 이제 스펙트럼은 특별한 스펙트럼이죠. 흡수하고 방출하는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은 종류라는 뜻이에요. 종류 또는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 이런 얘기입니다. 원소들. 물리 화학에서의 그런 원소의 원소가 아니라 구성물들이란 얘기예요. 종류, 구성하고 있는 것들. 원소들. 사람한테 스펙트럼 그러면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걸 그 사람의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 아니면 시대적인 스펙트럼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변해오는 거 한 번에 보여주는 걸 그 스펙트럼이라 하죠. 그래서 스펙트럼 그러면 이것들이 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무지개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왜 똑같은 다른 종류의 빛을 내는지 이런 게 이제 궁금했었죠. 그거는 바로 원자가 특별한 빛만 흡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자의 특성에 맞는 특별한 빛들, 그죠? 특별한 빛들, 빛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특별한 빛들만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특별한 빛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에너지를 가진 빛 이런 얘기죠. 특별한 파장, 특별한 에너지의 빛들만. 근데 그 에너지는 파장으로 나타내요. 파장. 그래서 나트륨은 나트륨의 596 나노미터의 빛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띄엄띄엄한 에너지라는 얘기죠. 모든 에너지가 아니라 띄엄띄엄한 에너지. 띄엄띄엄한 불연속적인 이런 얘기죠. 불연속적인 파장, 특정한 파장의 특정한 에너지의 빛들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런 특징이 원자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라고 하면 원자의 에너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어떤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가 빛을 흡수해서 더 큰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더 큰 에너지가 됐다가 다시 빛을 방출해서 더 작은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럼 원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막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자의 에너지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밥을 먹는데 그렇죠? 에너지를 먹고 내가 힘을 내는 거잖아. 밥을 조금 먹으면 힘이 조금 나고 밥을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막 조절할 수 있는데 원자는 그렇지 않다고. 원자는 딱 특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거야.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음식들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원자라고 하는 건 원자 핵이 있고 원자의 구조가 계속 밝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자 핵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이때까지는 알고 있었죠. 전자.
여기 어딘가에 전자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다고요. 보어라는 사람이 보어의 원자의 모형을 만듭니다. 그렇죠? 보어의 원자 모형을 만들어서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가 여기를 행성 모형을 보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성 모형을 보면 돌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특별한 에너지만 방출한다라는 말이 이제 이거 이제 왜 그런지 궁금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걸 규명을 못 하고 있었고 이거는 결과는 이제 알았잖아. 이렇게 이제 해석까지 했다고. 원자 스펙트럼을 보면서 이렇겠네. 이렇겠네. 이 원자 핵은 무거우니까 정지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고 전자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 둘 사이에 이 책에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에너지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에너지가 주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그냥 에너지란 말보다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물리학에서 취급하는 이 역학, 힘과 관련된 에너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인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양이고 얘는 음이잖아. 그렇죠?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에 두면 이 둘은 저절로 충돌하겠죠? 만약 이렇게 둔다면 이렇게 될까요? 여기 하나는 양전하, 하나는 음전하가 있다면 이걸 우주 공간에 그대로 둔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겠지? 가까워지면 더 세게 끌어당깁니다. 그럼 가까워질수록 힘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둘이 어떻게 돼요? 충돌합니다. 충돌. 그럼 충돌하면 다시 반발되겠죠? 근데 공을 딱 떨어뜨리면 바닥에 왔다가 다시 튀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두 개가 이렇게 돼. 이렇게. 본래는 이렇게 있어야 돼. 전기력이 작용해서 가까워졌다가 반발력이 생겨서 충돌하고 또 가까워졌다가 이 반발력이 생겨서 충돌하고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럴 게 아니잖아. 그죠? 특별한 거리를 이루면서 계속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돈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돌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절로 도는 건 없잖아. 여러분들 돌멩이를 실에다 매달아서 공중에서 돌리려면 내가 힘을 줘서 이 줄을 팽팽하게 해야지만 돌아갈 수 있겠죠. 내가 돌아간다는 말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은 회전 또는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은 얘는 무거우니까 정지하고 있고 얘는 가벼우니까 이제 원운동을 얘가 하는 거죠. 얘는 태양같이 무거우니까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처럼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두 입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줄로 여러분들이 그 팽팽하게 줄로 물체를 끌어당기듯이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바로 전기력이 인력이 돼요. 전기력이 인력이 되는데 얘가 이걸 회전시키는 인력이잖아. 그걸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구심력. 회전시키는 원운동시키는 힘 이게 구심력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구가 동그라미 구자잖아. 그래서 구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힘이 있어야지만 물체를 돌릴 수 있어요. 태양이 지구를 돌리고 있는 건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이 구심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 지구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태양 지구 또는 지구 달 사이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 이때는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돼요. 돌멩이는 실에 매달아서 돌리는 돌멩이는 이 실이 당기는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 원리를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무거운 원자핵하고 2000분의 1로 가벼운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둘이 붙지 않는 이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일정한 상태를 가질 수 있으려면
돌아가면 될 것 같아. 지구처럼. 그래서 큰 세계를 보면서 작은 세계를 유추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왜 설명하는 방법에 보면 유비추론이라든지 뭐 유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유추. 아, 얘는 무겁고 가볍고. 그런데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그럼 일정 에너지 상태겠네. 그럼 운동 에너지도 일정해야겠지. 그럼 특별한 운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려면 가장 간단한 게 원운동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온 거예요. 돌고 있는 행성 모델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미시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 같다고 이제 유추하는 게 정확하진 않다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유추일 뿐이지 관측을 못 하고 있잖아.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죠? 아직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보기 원하지. 아, 그럼 전자를 보여줘. 그럼 내가 믿겠어. 물리학자들 너네들이 하는 말은 못 믿겠어. 물론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다 믿었겠죠. 설명 그래, 그럴 것 같아. 딱 맞아. 다 믿었겠지, 그치? 다 믿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이 전기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전기력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어떤 상태의 에너지 또는 이 포텐셜 에너지는 배치 상태가 결정하는 에너지입니다. 배치 상태라는 건 이 원자에서 배치 상태는 얘네들의 그냥 거리죠, 거리.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가 배치 상태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가, 가까이 떨어져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근데 이건 에너지가 음이에요, 음의 에너지를 가져요. 음의 에너지인데 이 양과 음의 에너지는 기준이 항상 필요합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 이 기준은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 거리가 무한대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둡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개를 무한대로 가려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얘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되겠죠. 전자를 쭉 끌어당기면 에너지가 점점 0으로 가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럼 멀리 갔던 전자를 탁 놓으면 다시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할 테니까 쭉 점점 가까워지겠지? 그러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배치 상태가 더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죠. 무한히 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는 그 일을 지네들이 하는 거지. 얘네들이 두 입자 사이에 야 서로 끌어당겨봐. 끌어당겨서 막 서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이래서 일을 옮겨놨잖아. 그럼 일을 했으면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배치 상태를 바꾸면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배치 상태는 둘 사이 거리예요. 거리. 이 두 가지 운동 에너지는 그냥 속력이죠. 속력. 또는 속력. 예. 요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데 얘네가 빛을 흡수하면 빛은 파동이니까 이렇게 하면 빛을 준다고 합시다. 빛을 이렇게 주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고요. 에너지가 커진다고. 에너지가 커집니다. 에너지가 커지는데 둘 다 커지는 거예요. 둘 다. 포텐셜 에너지도 커지고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책에서는 운동 에너지 얘기만 해요. 포텐셜 에너지는 크게 얘기 안 하는데 이 둘 다 커지는 거예요. 둘 다.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0보다 작은 마이너스인데 이거보다 더 높아져요.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높아져도. 운동 에너지는 이건 당연히 0 이상이에요. 운동 에너지는. 근데 속도가 빨라지니까 더 큰 플러스 에너지가 되겠죠. 어쨌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전체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책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설명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어려우니까 포텐셜 에너지 설명 안 하고 운동 에너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보면 운동 에너지에 대한 얘기만, 전자의 운동 속력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치 상태나 얘네들 사이의 거리, 이 거리에 따른 거기 때문에, 거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상태. 그럼 다른 상태는 다른 에너지 상태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달라지죠. 밥을 먹었으니까. 그죠? 빛이라는 에너지를 다 흡수했어. 그러니까 더 높은 에너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일정한 상태에서 더 높은 에너지 상태.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상태가 변합니다.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 속도도 변하고, 여기서 에너지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니까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죠. 얘는 둘 사이의 거리, 원운동 반지름. 거리도 변하고 속력도 변해요. R도 변하고 V도 변합니다. 둘 다 증가해요. 증가. 거리는 멀어지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전자가. 증가. 마치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것처럼. 지구보다 화성이 더 멀리 있죠? 근데 속력도 빨라져. 멀리 가면 속력도 빨라져요. 실제 또 속력이 빨라요. 그래서 지구 궤도를 돌다가 화성 궤도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전자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던 전자가 웹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멀리 가면서 속력도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던 백을 돌던 전자가 점프를 합니다. 일로 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이걸 직관이라 합니다. 직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대충 우리가 다 그래. 그렇게 되겠지 하고 아는 걸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이렇게 하면 원자 모델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럴듯하게 다 설명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론화 시켜서 보니까 어떤 원자들이 어떤 특별한 빛을 흡수해서 어떤 특별한 상태로 바뀌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 현상을 설명했다는 얘기는 이게 잘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오, 그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원자의 에너지가 여기 나온 것처럼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 방출한다는 말은 특정 에너지를 가진 광자, 그런 빛을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해요. 방출해서 더 낮은 또 에너지 상태로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다 죄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지니는 에너지의 값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원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원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다 이해했죠, 그죠? 아무런 값이나 막 에너지를 먹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원자의 구조에 맞는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20세기에 자, 그리고 이제 양자 가설이 원자를 구하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이제 보어가 이런 양자 가설을 적용하는 거죠. 이거의 보어의 원자론, 원자 모형이고 이 얘기를 이제 보어의 양자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어의 양자 가설. 원자 가설이라고도 하죠. 보어 원자의 양자 가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될 겁니다. 고전역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양자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죠. 그런데 사실 고전역학적인 겁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어요. 이제 순수한 완전히 고전역학은 그렇게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왜 하필이면 그런 에너지만 흡수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점점 원자핵을 향해 다가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보는 이론인데 이 에너지가 여기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줄어든다면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면 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결과적으로는 둘이 붙어버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포텐셜 에너지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 줄어들면서 얘가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계속 방출하면서 이게 그냥 얘네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럼
결합이 되는 건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거나 뭐 상태가 바뀌는 이상한 원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원자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런 일 일어나지 않잖아요.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가 그대로 계속 있단 말이야. 물론 상태가 변합니다. 상태가 변하지만 특정한 에너지 상태로 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상태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면 에너지를 계속 잃어버려서 그냥 뭐 없어져야 되잖아. 이거 붕괴라고 해요. 붕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양하고 음하고 그냥 만나서 한 입자처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전역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양자 가설은 뭔가 기묘한 원인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을 모르는 거야. 이 원인을 몰라. 뭔가 이유는 있어. 그래서 이유는 있는데 아직 모르고 우리가 찾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건 확실하다. 원인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원자의 안정성 얘기.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속도가 계속 줄어들어서 0이 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원자는 되게 안정하게 존재하고 있죠. 수소 원자가 계속 있잖아.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원자는 계속 산소 원자지 이게 다른 원자로 바뀌진 않잖아요. 특정한 무슨가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안정되게 0도 아니면서 안정되게 잘 전자가 어떤 특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것도 가설이죠, 가설.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죠. 이러니까 원자가 변하지 않고 그 원자가 그대로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계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죠. 여기에 보면 특별한 에너지의 빛들만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빛을.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흡수할 수 있는 빛이 한 7, 8가지 최소한 뭐 이 정도 발견이 됐어요. 물론 그 이상도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지만 초기에는 한 3, 4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이런 색도, 노란색도 흡수하고 파란색도 흡수하고 빨간색도 흡수할 수 있는 게 다 발견이 돼요. 왜 수소는 그런 종류의 빛들만 흡수하는지, 그 얘기는 수소 원자가 그런 종류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도록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소 원자의 상태가 이런 에너지, 이게 에너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높은 그림으로 Y축으로 에너지를 표시해 보면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 이런 에너지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 있던 수소 원자, 이 상태, 이건 상태, 에너지 상태라는 얘기예요. 에너지 값, 에너지 값이니까 상태죠. 어떤 상태, 여기 있던 수소 원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거나 또는 그 위의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태가 더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까지 점프를 할 수 있겠고, 이만큼의 에너지만 주어주면 여기까지만 점프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상태로는 갈 수 없어요. 이 사이에 이 값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 여기는 금지. 이런 상태만 허용이 되어 있는 허용. 이런 상태만 허용이 되어 있는 특별한 에너지 레벨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 이걸 에너지 레벨이라고 해요. 에너지 레벨. 허용된 레벨. 레벨을 우리말로 준위라고 합니다. 준위. 허용된 준위가 있어요. 즉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라는 얘기죠. 허용된 준위. 그걸 이제 allowed 레벨, 영어로 레벨이라고 하고, 하지만 요 사이의 대역은 다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금지대역이에요. 금지대역. 누가 금지시켜 놓은 게 아니라 관찰해 보니까 수소 원자는 이런 에너지면 딱딱 갖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는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상태에 있던 수소 원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이쪽으로 요 값으로 줄어들거나 또 이런 값으로 줄어들거나 또는 이런 값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밖으로 빛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방출하면 방출 스펙트럼, 지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런 계단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특정한 형태만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소 원자들이 원자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이제 알게 됐죠. 그걸 이제 보어가 이런 원자 가설이었는데 그 원자 가설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그죠? 기묘한 원인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어서 원자도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간단한데 되게 복잡하게 많이 얘기했죠.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보어의 양자 조건이 어디 나온 거예요? 사장의 이게 뒷부분인가요? 보어의 양자 조건 이렇게 해서 이 사장을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나오죠. 드브로이파와 양자 조건. 보어의 양자 조건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걸 더 구체적인 이론으로 보면 요 두 번째 줄에 나온 요거예요. 이게 보어의 양자 조건이거든. 이게 잘 안 보인다, 그죠? 하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자의 질량은 기호로 m이죠. 속도 v로 표시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속도를 v. 반지름 아까 r이라고 표시했죠. 이 세 개의 곱, 즉 mvr이죠. mvr. 질량과 속도와 반지름. 이게 바로 양자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각운동량이라고 합니다. mvr을 질량의 어떤 입자가 반지름 r을 유지하면서 속도 v로, 속력 v로 돌고 있는 그 값, 이걸 다 곱한 거, 이걸 각운동량이라고 해요. 기호로 L로 많이 표현합니다. L. 각운동량은 대문자 L로 많이 표현해요. 소문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표현하면 글자 일자나 뭐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L, 대문자 L로 표현하면 MVR이 돼요. MVR. 근데 이 MVR이 어떤 작은 값의 배수로 되어 있다. 1배, 2배, 3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L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L이 양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도 양자화됩니다. 에너지는 이 L로 표현할 수 있어요. 2n분의 L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그래서 L에 의해서 표현되는 에너지도 양자화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그럼 왜 양자화되느냐? 각운동량 L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양자화가 되어 있는데 특히 각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이 가설을 적용해서 보니까 그럼 에너지도 양자화가 되거든요. 각운동량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에너지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책에 계속 4장과 5장 이렇게 이제 전개됐던 거고, 여기에 마지막처럼 양자 조건의 뜻은 알지 못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지?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죠.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메커니즘이 뭐냐 이런 얘기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잖아. 그래서 뭔가 모르면 공격하기 좋은 게 뭐예요? 왜죠? 왜만 계속 물으면 그게 최대의 공격이 돼. 그죠? 꼬마들이 계속 물었잖아. 뭐 하늘이 왜 파래? 하늘은 뭐 때문에 파래? 그럼 그건 왜 그래? 막 그러잖아. 계속 왜자를 계속 Y를 계속 질문하면 이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죠? 근원까지 가니까 근원. 계속 연달아서 가면 이제 근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가장 쉬운 설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럼 가장 쉬운 설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더 이상 왜의 질문은 없어요. 그죠? 끝나는데 이걸 찾고자 하는 게 이제 물리학자들이죠. 그죠? 즉 바로 뭐예요?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원리. 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원리를 설명해봐. 요거의 원리를 설명해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야. 좀 그러니까 또 묻죠. 왜 그러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근데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고 있던 당시에 또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 부호의 양자 조건을 또 덧붙여서 설명해 줍니다. 드브로이가. 드브로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이제 내용으로 드브로이가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죠. 1923년인가 아마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드브로이의 생각이에요. 전자는 그죠?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원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지닌다. 그래서 광량자 가설의 반대 버전 그랬는데 반대는 이게 여기서 이 반대는 뜻이 반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광량자 가설은 뭐였어요? 광량자 가설은 광자가 이렇게 써놨죠. 빛인 줄 알았는데 빛만의 성질을 가진 게 아니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입자. 그래서 빛의 가운동량을 구할 수 있어요. 가운동량 L이 있다고 그랬잖아. 빛의 가운동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드브로이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자인 줄만 알고 있었던 전자. 이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져요. 입자가 지닌 파동의 성질. 입자가 지닌 파동의 성질을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드브로이파라고 합니다. 드브로이파. 그걸 우리말로는 물질파라고 하죠. 메로웨이브라고 합니다. 물질이 가진 파동의 성질. 입자 당연히 입자라고 알고 있었죠. 물질. 그런데 파동성을 가지고 있네요. 있지 않을까?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드브로이예요. 드브로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반대 버전? 그럼 이상하네. 반대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인 그런 뭐 상응하는 그죠? 그렇죠? 이거 안 보이죠? 네, 드브로이와 양자 조건입니다. 드브로이와 양자 조건. 하얀색으로 바꿔놔야겠네. 다른 무슨 색으로 바꾸면 좋을까? 이게 노란색이 잘 보일까요? 노란색은 그나마 좀 보이네요, 그죠? 또 1시간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보의 양자 조건에 지금 이제 드브로이파와 양자 조건 이 얘기인데, 그래서 드브로이가 이런 개념을 이제 이럴 것이야, 이럴 것이야라고 툭 던져놓는 거지, 그죠?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면 내가 좀 했으면 어땠을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나라도 했을 것 같아. 입자가 혹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이 만물은 어떤 공통적인 뭔가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말 하잖아. 항상 사고의 전환을 가져보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이지 사고의 전환을 가졌던 거야.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듣고 나서 정말로 그런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 막 여기저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전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자를 가지고 막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딱 나와서 정말로 그러네. 정말로 그렇다. 실제 세계에서 전자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입자의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아서 또 이 사람들도 노벨상을 타요. 그래서 공동 수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잖아. 그럼 바로 실험을 해요. 바로 실험을 해서 몇 년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검증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노벨상 줄 일은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미국에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검증이 이루어지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누가 더 빠른 거야? 더 빠른 사람한테, 빨리 한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위대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론을 제시한 얘하고, 알고 보니까 둘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정보를 교환할 일도 없어. 그래서
둘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 수상을 해요. 그 노벨상은 한 가지의 업적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적에 대해서 공동 수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수상했죠, 이것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J.J. 톰슨의 아들, 전자를 발견한 J.J. 톰슨의 아들인 G.P. 톰슨, 그때 얘기했었죠. G.P. 톰슨이 바로 아버지의 우리는 전자 집안이야, 그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유럽에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파도 입증이 되죠. 드브로이파도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드브로이파의 개념을 이용하면 보호의 양자 조건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드브로이파에 따라 안정하게 진동하는 조건과 같다. 이 얘기는 이 수소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단순한 행성 모형애들은 그냥 도는 거였거든요. 근데 도는데 특별한 궤도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특별한 상태의 빛들만, 왜 특별한 상태만 가질 수 있냐? 얘네들 궤도가 이 전자가 물질파라 파동이라서 이게 이렇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파동하면서 직선으로 늘어놓으면 저 궤도 길이가 직선으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직선이 될 거 아니야. 원을 쫙 펴서 늘어놓으면 이렇게 직선이 되죠. 직선이 되는데 이게 궤도의 길이에요. 궤도 한 바퀴의 길이가 이 파장에 이런 걸 파동이라고 하잖아. 파동의 최소 길이, 연속되는 길이, 이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을 기호 람다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길이, 전자가 가지는 파동의 길이의 정수배가 딱 떨어질 때, 딱 떨어지는 경우에만 전자가 이런 파동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전자의 파동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파동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궤도가 이런 궤도만 갖는 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런 궤도, 이 궤도, 람다와 같은 궤도, 또는 이 궤도, 람다의 2배니까 2 람다가 되겠죠. 이런 궤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이에 있는 궤도는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 람다가 되는 이런 궤도만 갖는다. 그런 궤도만 갖는 거예요. 이게 이 궤도가 특정한 궤도만 가질 수 있어요. 행성 모형하고 드브로이의 모형이 결합이 돼서 설명을 하니까 더 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 이유는 몰랐거든. MVR에 L이 일정한 이유를 몰랐어요. 이게 양자화되어 있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게 양자화되어 있는 이유를 이제 드브로이가 나타나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이죠. 이것도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개념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 이 플랑크의 양자역학 개념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거거든. 그런데 그 세부적인 상황을 가서 따져보니까 전자가 양자화되어 있네요. 전자의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물질의 이중성이지.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걸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물고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이에요.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질의 이중성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양자역학적인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양자역학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걸 다 얘기해 주면 돼.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서 상태가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네. 이런 것들입니다. 드브로이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하고 그냥 또는 물질파라고도 해도 됩니다. 입자가 지는 파동의 성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들죠. 아니 입자잖아 전자는, 그죠? 근데 이걸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파동이라고 생각해? 뭔가 탁 안 떠오르죠. 우리가 왜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 이걸 파동으로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근데 얘가 하는 짓은 어때? 파동의 짓을 나타내는 거지. 그죠?
전자는 질량도 있어요. 질량도 있고 속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는 어디에 있는 입자잖아, 입자. 크기는 몰라요. 너무 작아서. 여기 있을 텐데 이게 아니라 파동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있는 거야? 파동이라면 이렇게 있는 거 할 거냐? 이런 줄파동. 줄을 흔들면 이게 줄파동이죠. 이게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우리의 직관이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만약 유니콘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럼 유니콘을 머릿속에서 우리가 꾸며서 그리는 거잖아. 하지만 그릴 수는 있어. 그럼 도대체 전자는 그것도 아니야.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론들이 막 나오잖아. 보어의 이론이라든지 드브로이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시 방편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자연, 실제 전자, 실제 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내용이지 완성도 있는 건 아니잖아. 완성도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원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부터.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기서 양자라고 하는 건 양자역학이라는 얘기죠. 전자의 양자적 특징들, 이런 특징들은 너무나 기묘해서 아직 몰라, 우리가. 그죠?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좀 이상해지죠. 아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라고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사람이 왜 이해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제 이런 얘기야. 이렇게 이제 논란과 공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원자 속에서의 전자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내봤자 무의미하다.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의미 없는 값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알아낼 방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아니, 그것도 이상하네.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제 관측한다 이런 말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 전자의 어떤 특징을 관측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값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관찰이라고 하는 일이 다 무의미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 어떤 물체가 어디 있고 어떤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잖아. 에너지도 얼마인지 관찰할 수 있고. 그런데 원자 속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측해서 확인은 한다고 해도 실제 값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관측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은 관측해서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관측 가능한 값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관측 가능한 값에만 의미가 있다. 어렵죠.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을 보면 하이젠베르크는 양자물리학자죠. 직관적인 상상을 배제하고 그냥 대충 머릿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았던 거 이거 다 집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집어치우고 우리들이 예측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뭔가 빗대어서 설명하고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양자역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관측할 수 있는 값에 주목해서 그 사이에서 성립하는 수학적 관계를 알아내려 했다. 여기서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값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런데 이 전자에 대해서 전자의 크기를 관측 못해요. 전자의 크기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관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자체를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값, 대표적으로 에너지의 사이에서 그 에너지들 값, 그죠? 에너지,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학적으로 관계만 알 수 있는 거지, 수학적인 수식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나마 좀 설득력 있고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수식으로 밝혀냈잖아. 이런 에너지에서 이런 에너지로 바뀌는 걸 밝혀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젠베르크의 얘기는. 좀 그거보다 더 다른 거는
알 수 없다. 관측 가능한 값이 있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값들이 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곱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하이젠베르크가 바로 이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양자 세계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원자나 또는 원자 속의 전자의 양자역학적인 거동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관측 가능한 값에만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이 내용의 교재가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주장이죠. 관측 가능한 값에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던 중에 행렬 곱셈 그럼 수학 공부하면 이제 행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대에서는 필수로 또 행렬을 공부해야 되지. 로봇 공학을 하든 아니면 선형대수학이라고 하죠. 선형대수학. 미적분하는 거는 이제 해석기하학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행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대에서는 필수죠. 이 행렬로 복잡한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잖아. 행렬은 기본적으로 뭐 곱셈, 덧셈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과정들을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작용을 예를 들어 두 가지 작용이지 A의 작용과 B의 작용을 전자에 하게 되면 B의 작용을 하고 A의 작용을 했을 때 하고는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즉 교환 법칙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용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제 스승이 그 보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보른이 이제 자기 전공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건 행렬 곱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행렬을 쓰면 설명이 더 쉽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겠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이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돼요. 행렬을 이용해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죠. 수학적 방법. 행렬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자역학은 행렬이라는 식으로 행렬이라는 수학적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이런 얘기와 별도로 또 아래 또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계.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곱셈이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 관측할 수 없는 값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이상하죠? 마치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설명 안 할래. 이런 걸로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지. 자, 전자의 궤도 등 양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저 앞에서 우리 전자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행렬식이 표현하는 것만 그냥 그대로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뭐 설명하려고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 설명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 왜 거기 있는지 왜 양자화가 되는지 그 이상은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한 차원의 행과 열을 가지는 무한 차원의 행렬을 사용해야지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무한 차원이라고요. 행렬 설명할 때. 그러면 수학자들도 기피합니다. 무한 차원 행렬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차원이 많아질 수 있죠. 차원이 많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자의 세계를 설명할 때 무한 차원으로 설명해라 이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무한 차원으로 설명을 할 거냐?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까다롭다. 이런 즉 기존에 있던 방법하고는 다 달라요. 그렇죠? 다른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전자의 거동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우리 세상인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수학 물리학이 왜 통용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계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천재가 물론 이 사람 그죠? 하이젠베르크 다 천재적인 사람들이지 이런 걸 공부하고 행렬역학으로 설명해냈으니까 설명은 완벽히 설명이 됩니다. 예,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은 수학에서는 수학자라고 하죠.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수학자라고 하는데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수학을 가지고 물리적인 내용을 풀었으니까 물리학자지. 그죠? 그리고 실제는 이제 물리학에 관심이 있던 거죠.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슈레딩거. 이름이 특이하죠.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뭐냐면 이 파동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동 방정식입니다. 말 그대로 파동 방정식. 예, 써놓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뭐냐? 이게 파동 방정식이에요. 사람이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 아까 여기 드브로이라고 써놨죠. 드브로이 파. 물질을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슈레딩거는 드브로이 파로 설명을 했다는 얘기는 물질이 곧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곧 파동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죠? 물질이 곧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으로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파동 자체가 물질이다. 이런 뜻으로 잘못 오해를 합니다. 물질 자체가 파동 완전히 동일시를 해버려요. 완전히 동일시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파동함수, 즉 이 드브로이 물질파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파동 함수를 만들어요. 파동 함수. 슈레딩거는 이 자기가 만든 파동 함수가 전자를 다 설명합니다. 전자의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가상적인 수학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물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수학자가 아니라. 수학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방법. 가상적인 거고 실제하는 물질이 함수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하는 물질이 그냥 함수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왜 그런 양자역학적 특성을 물질이 나타내는가를 설명하는데 행렬역학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파동함수를 가지고 물질을 설명했더니 자기 것도 설명이 잘 돼. 근데 물리학자들은 행렬은 일단 수학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행렬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적 도구, 물리적 도구라는 얘기죠. 수학, 그죠? 도구적인 설명이에요. 설명. 근데 슈레딩거는 파동함수로 파동역학이라는 이제 분야를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이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인 해석이죠. 양자역학, 양자적인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행렬로 해석하는 양자역학을 줄여서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렬로 해석된 양자역학. 그죠? 파동으로 해석된 양자역학을 파동역학이라고 해요. 근데 행렬은 좀 생소하거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행렬을 기피합니다. 이거 그냥 수학이잖아. 이렇게. 근데 파동은 물리학이잖아. 파동은. 그죠? 이 파동, 줄파동, 다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다 전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파동은. 그래서 파동으로 양자역학을 설명했어? 파동역학이야. 이거 다 친숙해. 그래서 행렬역학을 버린 게 아니라 행렬역학 너희들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고 다 파동역학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파동 방정식은 잘 풀었거든, 사람들이. 수학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학이라고요.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파동역학의 인기가 많이 올라갑니다. 둘 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해석하는 수학적 방법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도 왜 연립방정식 풀 때 그냥 하나하나 연립방정식 풀어놓고 풀 수도 있지만 행식으로 놓고 풀면 또 나름 또 다른 풀이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야, 사실은.
똑같은 건데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나중에 밝혀지죠. 똑같다는 게. 근데 이제 이쪽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슈레딩거는 뭔가 실제 하는 게 있어. 진짜야, 진짜. 파동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물질은 파동적 실체. 물질은 실체잖아요. 파동도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있다는 얘기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이젠베르크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관측할 수 없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실체라는 얘기는 관측 가능하다는 얘기죠. 관측 가능하다. 실제니까 실제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형상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파동력학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파동력학하고 행렬력학은 나중에 보니까 같은 거예요. 실체적인 건 설명을 못 해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실패. 여기 있네. 실패. 아니 그러면 관측할 수 없는 값에 대해서 설명해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관측할 수 없는 값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럼 설명이 안 돼요. 파동함수 가지고. 슈레딩거는 자기가 만든 이 파동함수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죠? 자기가 만든 파동함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봅니다. 아니, 전자의 크기, 전자의 위치, 전자의 속도 이런 걸 다 결정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법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수학적 방법으로만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실체를 설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실체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는 본능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가 있거든. 원자 속에 전자가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고 에너지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만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 뭔가 알아내죠, 실제로. 궁금한 걸 사람들은 다 알아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 탐구의 과정이 그거잖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다 알아냅니다. 그죠? 아인슈타인도 광전 효과를 알아내고 다 알아내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다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렇게 보니까. 근데 양자역학의 이 저변에는 하이젠베르크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낼 수 없어. 이거야. 알아낼 수 없고. 그럼 왜 알아낼 수 없지? 본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열심히 탐구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말도 안 되는 너 물리학자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건 물리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물리학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니들은 웃기고 있네.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다 알아냈거든. 광전 효과도 알아내고 빛 알갱이인 것도 알아냈는데 왜 알아낼 수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알 수 없는 건 이유는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자역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이 양자역학자들을 싫어하죠. 주장이 뭔가 이상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뜬금없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방에 뭐가 있는지, 저 방에 뭐가 있는지 문을 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을 안 열면 어떻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있는 것만 있는 거지, 있는 것만 알고 있지 그 나머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 수 없다. 문을 열면 알 수 있는데 원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너무 불분명하고 황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 황당합니다, 양자역학이.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도 그 황당함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지. 아니 말도 안 돼, 그죠? 예. 내가 파동함수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이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파동역학은 진실되거든. 정말 다 제 전자의 에너지 다 설명할 수 있거든.
아주 멋지게 에너지가 딱 나와요. 값이 전자의 에너지 값이 이 파동함수가 어렵지도 않아. 이 파동 방정식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알고 있는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컴퓨터로도 2차 미분 방정식 다 풀 수 있잖아. 이제 다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값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딱 찾았어. 해를 찾을 거 아니야, 그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서 근을 찾으면 그 근해 의미하는 게 뭐냐? x값이죠, x값.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물리학에서 뭐냐? 전자의 x값이 뭐냐? 자기가 찾은 거거든. 그런데 열심히 찾았지만 쓸데없는 걸 찾은 거죠. 보른의 해석, 아까 그 하이젠베르크의 스승이라고 그랬죠. 그 교수예요. 하이젠베르크의 교수였던 사람이 파동함수, 이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함수를 보겠죠. 자기가 만든 행렬 역학하고 달리 또 사람들이 파동 역학에 많이 매달려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자를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보른이 딱 봅니다. 파동함수가 나타내는 파동함수 속에 들어있는 파동은 실제하는 파가 아닙니다. 파동으로 해석했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물질이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파동 자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 이 파동함수가 시간과 공간의 함수예요.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미분 방정식 여러 개 풀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아니야? 전기 전자과에서 미분 방정식 열심히 풀어서 해가 실수냐, 실근이냐, 복소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리적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뭐 감세, 과감세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 2, 3학년 되면, 그죠? 공대에서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진동이 발산하면 이게 엄청난 큰 에너지가 되는 거여서 안정성이 없는 거고, 이게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면 우리가 안정적인 형태들의 기계를 다 구현할 수 있는 거지. 얼만큼 진동할지, 이제 과도 감세인지 과감세인지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 형태의 함수로 돼 있어요.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다는 말은 그렇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면 언제 어느 때 전자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전의 물리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뉴턴의 물리학과 같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면 그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지 완벽히 알 수 있죠. 다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물체, 그 입자에 대한 주변에 상호작용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면 그 입자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그 함수를 파동적으로 나타낸 게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입니다. 파동함수로 나타낸 게.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설명하기 위한 수학이 아니라 자기 이 파동함수를 설명한 물리가 잘 맞아 들어가니까 이게 신봉하는 거지. 자기 이론을 신봉해서 물질 자체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기술되는 것과 같은 뭔가 동일한 같은 성질의 뭔가 물리적인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른이 해석을 해주죠. 파동함수는 말이지 파동이 수학적인 도구일 뿐이지 실제 전자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다 나타내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보는 나타내줘요. 이 파동함수를 잘 풀게 되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즉 언제 어느 때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는 알 수 있는데 확률로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능성만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성. 즉 물체 입자가 존재하는 건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확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률 해석. 간단히 직관적으로 또 비유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속으로 생각해봐. 내가 여기에 있지. 그럼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은 100%잖아. 그렇죠? 그 확률 해석이 아닌 거지. 이거는
확률은 뭐예요? 있을 확률과 없을 확률이 공존하는 게 확률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일 비가 올 확률 70%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미래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일이 되면 어떻게 돼? 내일이 돼서 오늘이 됐어. 오늘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이 100%인 거지. 이때는 확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냥 비가 안 온 거지. 굳이 확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확률 얘기를 하는 건 있을 것과 없을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확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률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있을 확률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건 여기에 있을 확률과 없을 확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직관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실제로 양자역학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확률 해석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의 진폭이 높은 곳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실제로 풀면 위치에 따라 파동값이 다 진폭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진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진동이 큰 부분이 있고 진동이 낮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진동이 큰 부분으로의 성질은 뭐냐면 그 위치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체가 내가 지금 전자라고 생각해봐. 내가 전자야. 전자인데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는 얘기를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에 있을 확률이 다른 곳보다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파동 함수는 완벽하거든. 수학적으로 다 2차 매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그 x값에 의한 그 x값의 존재 확률, 어떤 x값 이걸 이제 제곱하면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을 구해 보면 x와 t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 어떤 시간에 여기에 있을 확률, 다른 시간에 어디에 있을 확률들이 다 구해집니다. 그러면 한 곳에 있지는 않은 거지, 분명히 전자는. 근데 실제 관찰해 보면 어디 있어? 거기 있잖아, 거기. 문을 열어서 보면 여러분들은 딱 여기 있잖아. 그렇죠? 자기 자리에 딱 있는 거지. 확률은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관찰과 동시에 확률은 사라집니다. 가능성이 사라지고 결정이 되죠.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가능성이 사라지고,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확률로 표현한 확률이라는 말로 나타내요. 확률이 없어지면서 결정이 돼버리죠. 이런 과정이 바로 관찰이에요, 관찰. 문을 열면 거기에 있다고. 문을 열기 전에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데 확률은 달라요. 이 자리에 있을 확률, 이 자리에 있을 확률이 다 달라요.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는 어디에 있겠어요? 아마도 확률이 가장 큰 자리에 있겠지. 근데 다음번에 문을 열면 또 다른 자리에 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확률이 큰 자리에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100번 열면 한 90번은 이 자리에 있는데 나머지 10번은 다른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자리에도 확률이 있을 테니까. 수백 번 열어보면 100번 중에 한 번은 또 저런 구석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확률이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을 열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을까? 거기 있었겠지 아마도. 그게 아니라 결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찰이 되기 전에는 결정이 안 돼 있고 어디에 있을 확률이 다 확률로만 가지고 있다가 문을 열면, 관찰을 하면 위치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는 가능성이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적인 해석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해석으로 양자에 관한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뜬금없는 이상한 설명으로. 파동 함수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니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 입자를 발견한 확률을 다 알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자리에 있을지 다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률만 있는 거예요. 확률만.
슈레딩거는 그 확률이 높은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다. 거기에 있다. 실제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을 열어도 당연히 거기 있었으니까 관찰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고르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양자역학은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물질 자체가 양자역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이미 확률로서만 있거든. 확률로서만 있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모른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모를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근원적인 확률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또 나오게 되는데, 이론의 근본 부분,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양자역학적인 이론의 근본 부분에 확률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근본 부분이 확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이 확률이다. 양자역학의 근본이 확률이다. 이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의심을 갖는 거죠. 뉴턴 역학은 한 시점의 물리적인 상황을 완전히 알고 있다면, 아까 얘기했죠. 상호작용하는 모든 상호작용을 알고 있다면 그 입자의 나중일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분필을 던지면 분필이 어떻게 내려올지 내가 알기 때문에 탁 손을 잡아서 잡을 수 있잖아. 언제 어느 때 그 입자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행동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 행동 양식은 뉴턴 역학이에요. 여러분들 행동 양식은 그죠? 실제 생활은 그렇게 예측하고 뭐 다 하는 거잖아. 그죠?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 이게 뉴턴 역학이라고. 이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볼츠만의 확률, 이제 책에 한 가지 더. 물리학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이 양자역학적인 확률 말고, 볼츠만의 확률은 뭐였냐면, 이건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모든 물리학자들이, 볼츠만은 이제 다 완전한, 이 사람의 확률은 이제 완전한 것이 돼버렸으니까. 개수가 너무 많은 기체 분자. 그렇죠? 기체 분자는 개수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없어요.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지만, 통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확률은 아주 개수가 많은 것들을 표집해서 통계를 내는 확률, 이런 확률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인 확률은 이런 설명의 도구로서 쓰이는 확률이 아니라 실제 확률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 확률이라는 말을 우리 교재에서는 썼죠. 물리적인 상황을, 이걸 가지고 뉴턴 역학을 설명하면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자 자체가 확률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상황을 다 알아도 내 자체가, 실체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은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 이게 양자역학의 근원적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 속의 전자는 띄엄띄엄한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지. 자,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빛을 조여주면 그 빛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어서 다른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의 상태는 어떤 에너지 상태일지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도 확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띄엄띄엄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띄엄띄엄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가 이미 확률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하면 그렇게 관찰이 되긴 하지만 관찰하기 전에는 확률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에너지 상태도 확률적으로만 갖겠죠? 그럼 다른 에너지 상태로 변화될 확률도 확률로만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관찰하면 그렇게 확률은 이제 없어지고, 그렇게 설명했던 확률은 없어지고 결정이 된 상태들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럼 관찰하고 나서 확률이 사라졌기 때문에 확률은 도구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됩니다. 수학적으로도 다 증명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이걸 확률로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확률이 아닌 결정적인 것으로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확률론을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하면 결정이 되어 있었으면 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확률로서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수학이 있어요. 그래서도 그 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서도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자들은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 수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은 아직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과정이지. 우리가 자연을 해석하는 해석적인 방법이지 실제 자연의 실체적인 모습을 아직 양자역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해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더 연구하면 더 구체적인 이론이 나오게 될 거다. 확률을 이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사위 놀이가 물질은 확률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신이라고 하는 건 우주죠. 우주, 물질.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물질들이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너희들 양자역학자들의 주장은 맞지 않아 이거예요. 아직 다 완전한 게 아니야. 우리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거지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동의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양자역학자들 중에 이제 좀 다수는 실제 물질들 자체가 확률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이론이 나올 수가 없다. 양자역학이 근원이다 이거예요. 양자역학,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행렬역학 또는 파동역학이죠. 이게 더 근원이지 이거 이상 뭐 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아인슈타인이 확률을 도입한 것도 아인슈타인이에요. 양자세계의 확률을 도입한 그 볼츠만의 확률 가지고 얘기를 해. 물론 이제 근원적인 확률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볼츠만의 이론을 들어서 빛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광전 효과를 설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며 기본적인 건 아직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좀 등한시 되는 거지.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인정하고 더 공부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양자역학을 아인슈타인이 싫어했던 게 뭐냐면 싫어했다고 하는 거는 양자역학이 아직 과도기라고 하는 거죠. 인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성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즉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한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과적인 걸 발견하잖아. 관찰하면서 결정이 되어버리잖아. 양자역학자들의 주장이죠. 관찰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원인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 그렇게 귀착되는 원인, 그렇게 돼버린 원인.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송곳이라고 그래요. 송곳은 넘어지잖아.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졌어. 그럼 이렇게 넘어진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약간 방향을 틀고 있었거나 살짝 바람이 불었거나 원자가 와서 얘를 쳤거나 아니면 잘 보면 바닥이 뭐 삐뚤었거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넘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넘어진 송곳을 이렇게 뒀다가 내가 딴 데 보고 있다가 넘어지고 나서 얘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져 있어? 그럼 이렇게 넘어진 원인이 있지 이거야. 이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사람 있잖아. 근데 원인을 설명해봐 이렇게 묻잖아. 그렇죠? 왜 그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막 캐묻죠. 네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유가 다 있지. 이유가 없는 연기가 어디 있어요? 연기가 나는 이유는 다 있잖아. 이게 결정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결정론자
물리학자, 결정론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죠. 예.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근데 양자역학자들은 뭐야?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안 통하는 거지. 그죠? 벽이 생긴 거야, 아인슈타인은. 그런데 양자역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양자역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자역학이 맞는 건데, 그치? 뭐야? 이게 이제 수학적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맞는 거냐, 실체로서 맞는 거냐, 실체로서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양자역학,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게 양자역학의 근원적인 확률이 암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럼 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럼 전자에 발견되는 위치와 전자의 속도가 발견이 되겠지. 이게 우리 인간이 관찰하는 거잖아. 그런데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치와 속도를 왜 모르겠어? 내가 이런 얘기죠. 아까 다시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전자라고 생각해봐. 내가 운동장을 열심히 달리고 있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 교문 앞에서 초속 5m로 걸어가고 있어. 아니, 5m면 좀 빠른가요? 달리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 여러분이 전자라고 하면 동시에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너 어디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교문 앞에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 그럼 속도는 잘 모르겠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너 속도는 얼마야? 나 초속 10m야. 그럼 어디 있는지는 불확실하구나. 얘기가 안 통하지. 그죠? 이게 양자역학이라니까요. 얘기가 안 통합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공부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대입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도 그러냐? 이론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관찰을 한번 이걸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걸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 전자는 원래부터 정확한 위치와 속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양자역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위치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관찰해요? 전자에게 어떤 반응을 주어야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문을 열었어요.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 내가 그 친구의 어떤 다른 친구의 위치와 속도를 알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 그냥은 알 수 없잖아요. 아니면 창문을 열던가. 창문을 열어서 관찰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창문을 열어서 관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을 관찰했다는 얘기지. 수많은 빛이 친구로부터 튀어나와서 내 눈 속에 들어올 거 아니야. 한두 개의 빛이 아니죠. 그죠? 수많은 빛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빛이 그 친구를 비춰서 그 반사되는 빛을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고 있는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근데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나에서 반사돼서 여러분 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물체는, 나같이 큰 물체는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빛이 하도 이루 셀 수 없는 빛이 반사돼서 이루 셀 수 없는 빛들이 여러분 눈 속으로 들어가고 그 통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 그걸 관찰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자는 어떠냐면 전자는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내가 무수히 작아졌다고 치자고. 그럼 한 개의 빛이 나한테 충돌해서 한 개의 빛이 여러분들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수많은 빛이 나를 비추고 그 중에 한 개의 빛이 여러분 눈 속에, 한 개도 아니지만 그 중에서 몇 개의 빛만 여러분 눈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작아진다면. 그럼 점점점 작아져서 전자와 같이 작아진다면 수많은 빛들 중에서 딱 한 개의 빛만 내 전자를 튕겨져 나가서 여러분 눈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단 한 개의 빛에 대해서 이 전자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전자는 아주 작잖아요? 그럼 빛은 파동을 가지고 있지. 그럼 이 빛의 파장이 전자의 크기만큼 작아진 그런 빛들만 여러분 눈 속에 와서 관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빛은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전자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파장이 너무 크면 감지가 안 된다고. 작은 물체, 바다에 모래알을 던진다고 해서 그 모래알 때문에 파장이 바다의 파도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모래알 하나 때문에. 그럼 모래알 하나 때문에 변하는 파동을 만들어야지만 그 파동을 관찰해서 거기에 모래가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전자를 관찰하려면 그 전자의 크기만한 파동을 가진 빛을 써야지만 그 전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장이 그렇게 짧아지잖아? 그럼 빛은 파장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빛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여기 전자가 있는데 여기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을 여기 쪼였어. 그럼 이 전자는 여기에 가만히 있겠어요? 이 빛이 와서 이를 딱 때렸기 때문에 이 전자는 어디론가 아주 빠르게 튕겨져 나가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빛을 이제 관찰했을 거 아니야? 빛이 튕겨져 나간 그 눈으로 관찰할 수 없으니까 관측기가 있다고 하자고. 관측하는 장치가. 그러면 전자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빛을 쏘았는데 이 전자는 튕겨져 나갔어. 그럼 이 빛을 보는 거 아니야? 빛을 관찰해요. 이 빛을 관찰해서 전자가 어디로 갔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렇죠? 전자를 관찰했지만 전자는 이미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어요, 이미. 이미 없을 뿐더러 이게 한 두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이 전자를 관찰하려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에너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을 전자를 쏘여야 되는데 그럼 이 전자는 이제 없어졌어요.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른 속력을 또 가지고 있고 위치와 속력이 아예 바뀌어져 있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전자를 관찰해야 돼. 그러면 이 빛도 튀어나가요. 전자에 충돌한 이 빛이 튀어나가서 이 빛을 관찰합니다. 그럼 이 빛을 관찰해서 얻은 전자의 정보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책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 빛이 가진 파장이 있기 때문에 파장이 어느 영역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이 파장만큼만의 불확실성을 관찰하는 거죠, 우리가. 더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쓰면 이 전자는 이제 더 많이 어디론가 더 많이 사라지고 더 빠른 속력으로 이미 없어졌을 거란 말이야. 상호작용을 너무 크게 한 거야. 어쨌든 이 전자를 관찰하기 위한 관측 도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은 이 파장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치의 불확실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 파동이라는 말 자체가 파동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파동이야. 그럼 파동이 어디 있어? 요 안에만 있는 거지. 요 안에만. 그렇죠? 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어느 위치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가진 것의 정보는 불확실한 거지. 이걸 가지고 전자가 여기에 어떤 속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의 위치를 알려고 했는데 전자의 위치를 알려면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히 알려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을
쪼여야 되는데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은 속도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만듭니다. 성을 더 크게 증가시켜요. 큰 에너지는 위치는 점점 파장이 짧아지잖아. 그럼 위치는 점점 정확히 알 수 있어. 전자가 어디에 있었길래 이런 파동이 튀어나왔지라고 하는 그 전자의 위치에 대한 성질은 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 에너지가 너무 큰 관계로 속도의 불확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의 그럼 속도를 변하지 않게 측정하면 속도를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겠지. 그럼 속도를 변하지 않게 측정하려면 어떤 빛을 써야 돼? 에너지가 크지 않은 빛을 써야겠지. 그럼 에너지가 크지 않은 빛은 그만큼 파장이 긴 거죠. 그럼 위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 속도를 정확히 좀 알아내려고 속도를 정확히 알아내려고 했는데 위치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잖아. 부작용.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아는 게 가능하냐?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양자역학이 물질 자체가 이미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자체가. 이게 양자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돼 있죠. 이게 코펜하겐 학파의 주장이에요. 여기 있던 전자 자체가 이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확률로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확률 그려보면 여기 있을 확률은 90%야. 이 영역에 있을 확률이 한 60%로 작아져. 이 영역에 있을 확률이 한 30%로 작아져. 여기 있을 확률은 거의 100%라는 건 없으니까 여기 있을 확률은 99%, 98% 정도 돼. 그러면 내가 여기를 볼 거야 라고 여기를 탁 보면 전자를 발견하겠죠. 왜? 여기 발견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100번 관측하면 한 번은 관찰이 안 돼요. 여기 없어요. 다른데 여기 있어요. 여기. 다른데 어딘가 있어요. 실제 관측을 해보면. 근데 한 개의 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관찰할 수가 없잖아. 한 개의 전자를 관찰한다는 얘기는 한 개의 전자를 여기 가져다 놓고 관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을 확률이 90%인 전자를 관찰하면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럼 전자는 여기에 있겠지. 그럼 뚜껑을 다시 닫아. 그럼 전자는 어떻게 돼 있겠어? 다시 확률로서만 존재합니다. 원래부터 확률로 존재하는 거고 원래가 확률인 건데 사람들이 관찰하는 건 뭐예요? 정보입니다. 정보. 내가 관찰한 정보로는 전자가 여기에 존재하는 걸로 관찰되는 거예요. 전자는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확률로서만 있는 겁니다. 관찰할 당시에도 사실은 확률로서만 있는 거고 사람들이 관찰했다는 얘기는 거기서 빼낸 정보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판단했더니 거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지. 코펜하겐 해석을 아직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코펜하겐 해석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는 완전한 이론책입니다. 실제 전자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확률로서만 존재한다 이런. 그리고 파동함수의 붕괴. 그래서 이것도 좀 사실은 좀 논란이 많은데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찰했어요. 관찰하면 정보가 있겠죠. 속도는 얼마고 위치는 얼마야. 관찰 결과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관찰 결과 수치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X는 0.3m인 곳에 너 어디 있어? 그러면 교문 옆에 30cm 되는 곳에 속도가 속 12m로 움직이고 있어라고 내가 정보를 알았다고 하자고요. 이게 아니라 양자역학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0.3m 플러스 마이너스 0.0000001m에 있을 확률이
67.3%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정확하지. 속도의 정확성은 떨어져요. 실제 속도는 얼마였을 거냐면 12 플러스 마이너스 0.2m/s일 확률이 또 67.3%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양자역학적인 결과예요. 관찰 결과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관찰을 해서 0.3m가 나왔다는 얘기는 67.3%로 요 안에 쓸 확률이 요거라고 만약에 이걸 정확히 측정했다면 그럼 되게 정확하죠? 정확하지? 그럼 얘는 그만큼 부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양자역학적 파동방정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이 관계를. 둘을 곱한 거. x의 부정확한 정도죠. x의 부정확한 정도, 델타 x하고 v의 부정확한 정도. 요 둘을 곱한 건 항상 어떤 값보다는 작아야 돼요. 어떤 값보다 작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는 이게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지. 그럼 얘도 정확해? 그럼 둘 다 0이라는 얘기지. 부정확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0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은 없다. 둘 다 동시에 정확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가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다른 하나는 엄청나게 커져야겠지. 그래야 둘을 곱해서 0이 안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 또는 반대로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려고 해. 어떤 아주 작은 값보다는 그래도 작다는 얘기예요. 그만큼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정확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연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자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98%야. 근데 여기에서 존재할 확률이 98%라는 얘기는 여기에 어떤 속도로 존재할지는 5% 정도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속도가 얼마일지는 98%는 알 수 없다. 2%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위치에 대한 정확성이 깊어지면 속도에 대한 정확성은 얕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 형태로.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 여기 어디까지죠 이게? 파동함수의 붕괴, 신비로운 관측의 순간 여기까지 이제 공부한 건데 쭉 그 뒤에 얘기 다 거의 같은 얘기예요. 쭉 가보면 여기 파동함수가 붕괴하는 순간 인간의 의식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관찰하잖아요. 관찰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파동함수가 사라지고 결정이 되는 뭔가 이런 건가? 사람이 개입해서 뭔가 달라진 건가? 의식이 문제인가? 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 문제인가? 폰 노이만 이런 사람 나오죠. 폰 노이만 아주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잖아, 그죠? 컴퓨터의 원리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위그너의 친구,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자역학은 그럼 완전하냐? 이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의심이었지. 너희들이 완전한 건 아닌. 이건 수학적인 거야. 좀 더 공부해봐. 아인슈타인이 그런 생각이고, 여기도 향도파 이론 막 어떻게 나와. 양자역학이 시작된 고향, 그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파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 수문 변수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이 양자역학이 너무 황당하니까, 물질이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니까 이거를 황당하지만 그게 맞거든. 그 양자역학으로 설명한 모든 게 100%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는 이론들이 나옵니다. 수문 변수 이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이게 수문 변수 이론이에요. 뭔가 조작하는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국소성과 비국소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소적인 수문 변수 이론과
벨의 정리. 그래서 벨은 확률 통계학자예요, 그죠? 확률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벨의 정리를 사용해서 양자역학을 연결을 지으면 정리가 잘 돼요, 또. 여기 숨은 변수 이론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이게 그렇다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파가 많아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교양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비상식적인 양자역학 역설이 아니었다, 진짜다 이런 얘기죠, 진짜다. 그리고 벨의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끝을 맺을 겁니다. 양자역학은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다음 주에 이제 끝을 맺어서 양자역 컴퓨터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양자역 컴퓨터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좀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한 걸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과 공간의 물리학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하지 않고 우리 한 가지 교재가 더 있었죠. 그렇죠? 그 교재 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학기 말에 혹시라도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은 양자역학을 공부하기 위한 도입서라고 보면 돼요. 이 책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주로 써져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양자역학보다는 좀 현실적인 물리학, 그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특히 전기 자기적인 부분 그래서 어떤 발전기의 동작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고사 이 양자역학적으로 끝을 맺고 나머지 좀 현실적인 내용을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숙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 보시고 양자역학에 대한 자기 생각 이걸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읽은 거 가지고 지식을 사용해서 물질 특히 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람들은 전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했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런 걸 다 뭉개버리죠. 확률로서만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실체에 다가갈 수 없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너무 황당하다. 황당하면 뭐가 황당한지 그냥 황당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안 되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할 것.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더 읽으면 여기서 이제 상식, 비상식, 숨은 변수 이론, 또는 코펜하겐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겠죠. 코펜하겐 해석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거다. 그래도 나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지지한다. 원인과 결과라는 건 양립되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철학적 논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주장을 쭉 해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보고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보고서의 제목을 우리가 좀 그래도 적어준다면 네모자인가요? 양자역학 또는 양자역학적 발견 또는 그 이론이나 주장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봤던 하이젠버그라고도 하고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는 하이젠버그, 독일 표현으로는 하이젠베르크가 되겠죠. 하이젠버그라든지 슈레딩거라든지 또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 또는 막스 보른이라든지 또는 뒤에 나오는 벨 이론이 있잖아요. 벨 부등식, 숨은 변수 이론, 코펜하겐 하석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EPR의 역설. EPR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머리글자를 따서 EPR 역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숨은 변수 이론을 나중에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하는 걸 지지하면서 역설적인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EPR 역설, 뭐 이런 등등 책 이제 교재에 소개되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분석과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고서의 점수는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황당하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맞고 틀림, 진위에 대해서는 진위는 무관하게 잘 정리 그리고 주장을 해보세요. 자기의 생각. 예를 들어서 국소적인 수분변수 이론, 이거 하나 다 잡고 얘기해도 되고, 국소적인 수분변수 이론이라는 건 무엇인데, 나는 이런 면에서 이게 동의하고,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코펜하겐 해석은 이것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아니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자기가 생각하는 걸 좀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분량은 자유예요, 자유. 많이 하고 싶은 사람 많이 하고, 하지만 자유. 그리고 참고도 자유예요. 참고, 아무리 인터넷 뒤지면 엄청난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참고할 수 있지만 주장이나 자기가 정리한 독창성은 있어야 돼요.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여러분 보고서 검색해보면 똑같이 쓴 게 있는지, 일부는 같을 수 있지만 전체가 다 같다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의 논문 얘기나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당히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 없으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분량이 좀 들어 있어야지만 보고서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음 주 수업까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양자역학에 대한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썼던 내용에 대해서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겠지. 난 그래도 그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내 생각이 아마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을 하면서 양자역학을 마무리하고